아이고, 내 친정 쫄딱 망했다면서? 거지 집안 딸려는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야. 어디서 뻔뻔하게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해? 굳이 이 집에 꼭 붙어 있겠다면 밥이나 하는 식모로는 써주마. 에라이 쯧쯧. 시어머니는 제 친정 식구 사진을 바닥에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굳게 닫힌 현관문 앞.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척 열리더니 남편이란 인간이 웬 새파랗게 젊은 여자의 팔짱을 딱 끼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아우 참나. 야, 너 아직도 안 갔어? 친정 망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꺼져야지. 질척거리지 말고 내 짐 챙겨서 빨리 좀 나가라. 옆에 찰싹 붙어있던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오빠, 이 아줌마가 그 불쌍한 본처야? 아유 꼴 좀 봐. 호호.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바닥에 깨진 사진을 주워들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거지라 비웃은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몰랐거든요. 그 펜트하우스도 그 건물 전체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며칠 뒤 저를 식모라 부르던 그 입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들어섰죠.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앞에 선 지아는 늘 하던 대로 현관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띠띠 하는 경고음만 야속하게 울렸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또 경고음이 울렸죠. 이상하네 비번이 왜 안 맞지? 지아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반쯤 열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여사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 박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영문을 몰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들어가야죠. 비번이 바뀐 것 같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바꾼 거야. 박 여사가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복도 바닥에 휙 내던졌습니다. 지아가 가장 아끼던 친정 식구들 사진이 든 액자였죠.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내 친정 망한 거 온 동리가 다 안다. 박 여사가 손가락으로 지아의 가슴팍을 쿡쿡 찌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거지 집안 딸을 우리가 왜 데리고 살아? 응? 지아는 깨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죠. 친정이 망했다고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몰랐던 척하기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남편 강도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도진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아가 간신히 입을 떼자 도진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챙길 거 챙겨서 빨리 좀 나가지. 도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옆에 선 여자가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그 사모님이세요? 생각보다 평범하시네. 여자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도진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지아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라야, 들어가자. 찬바람 들어온다. 지아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지아가 그동안 도진의 사업 미천을 대주고 시댁 생활비까지 다 챙겼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드리던 일도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잘 들어. 친정 망했으니 너는 이제 며느리도 아니야. 박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굳이 우리 집에 붙어 있겠다면 식모로는 써줄 수도 있고. 어때, 솔깃하지?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오르던 눈물이 어느새 마른 듯 했어요. 식모요. 지아가 나직이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아의 달라진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 거지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야? 박 여사가 마지막까지 비웃으며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지아는 깨진 액자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발밑에는 친정 식구들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유리 조각과 함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허리를 숙여 그 사진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지아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떨리던 손이 어느새 차분해져 있었어요. 지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울고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상대방이 곧바로 받았죠. 최 실장 나야. 지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던 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죠. 문이 닫히기 직전 펜트하우스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지아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내가 지아 앞에 고급 세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아는 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빌딩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펜트하우스가, 아니 그 빌딩 전체가 누구의 것인지 떠올리면서요.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지아는 무릎 위에 놓인 친정 식구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오늘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지아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단이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또 다른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지아는 지하 주차장을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통유리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사무실이었죠.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아의 비서 최 실장이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최 실장이 지아의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자신이 아직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갈비찜을 하겠다고 골랐던 재료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그냥 직원들 나눠 먹으라고 해요. 지아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놀랐다기보다는 지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한순간에 거짓이었다는 게 좀 허무하네요. 지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서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지아의 아버지 윤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회장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참았구나. 윤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손길에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윤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안이 처음부터 글러먹은 거지. 윤 회장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회사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었다. 기억나요? 사람 속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인데 그 집안은 시험에 통과 못한 거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아는 굴지의 중견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신분을 숨긴 채 도진과 만났고 결혼했죠.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도진의 사업 자금도 시댁의 넉넉한 생활비도 모두 지아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도진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도 그 빌딩 전체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도진은 그저 자기 회사 이름으로 빌린 집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지아가 결혼 전부터 겹겹이 숨겨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정이 망했다는 소문은 대체 어디서? 지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흔들어 보겠다고 작정한 놈들이 있다. 악성 주주들 말씀이세요? 그래. 그놈들이 부도서를 퍼뜨린 거다. 윤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툭 쳤습니다. 한데 재밌는 게 뭔지 아느냐? 윤 회장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소문 덕분에 내 시댁 본색이 다 드러났어. 지아도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친정이 망했다는 가짜 소문 하나에 시댁 식구들이 곧바로 돌변한 거였죠. 평소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최 실장, 지아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그 집에서 있었던 일 다 정리됐어요? 최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지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강도진 씨가 회사 돈을 어디다 썼는지부터 보시죠. 최 실장이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반년간 회사 돈으로 명품이며 외제차를 사들였습니다. 전부 그 여자한테 갔겠죠. 지아가 사진을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진이 유라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도 있었죠. 날짜를 보니 두 사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만나온 사이였습니다. 지아가 집에서 갈비찜을 끓이고 시어머니 용돈을 챙기던 그 시간의 말입니다. 지아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최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아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강남 쪽, 자신이 쫓겨난 그 빌딩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최 실장, 백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요. 지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자고. 준비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 회장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내 아버지. 감정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다친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아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법대로만 할 거예요. 지아가 창밖의 불빛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를 식모라고 부른 사람들이요. 그 입으로 뭐라고 할지 제가 똑똑히 들어줄 거예요. 윤 회장은 딸의 옆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죠. 지아는 손에 쥔 친정 식구 사진을 책상 위에 가만히 세워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안은 늦은 아침까지 어수선했습니다. 유라가 안방에서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나왔죠. 자기야, 나 오늘 백화점 갈 건데 카드 좀 줘. 유라가 도진에게 손을 내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도진이 소파에 누운 채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맘껏 써. 한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역시 우리 자기 최고. 유라가 카드를 받아들고 도진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옆에서 박 여사도 외출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나도 오늘 피부 관리 받으러 간다. 며느리 카드로. 박 여사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며느리 아니라니까요. 도진이 피식 웃으며 정정했습니다. 아무튼 그 카드. 한도가 끝이 없어서 아주 살판났다. 예. 박 여사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세 사람은 지아가 남기고 간 카드를 마치 제 것인 양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박 여사는 강남의 백화점 명품관을 돌았습니다. 값비싼 목걸이며 모피 코트를 거침없이 골랐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고객님, 결제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카드를 다시 긁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도 무제한 카드인데. 박 여사가 눈을 부릅뜨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다시 해봐.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직원이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지된 카드라고 뜨네요, 고객님. 직원의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 쏠렸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디 두고 보자. 박 여사가 코트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유라도 다른 백화점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악어 가죽 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카드를 내밀었죠. 하지만 결제는 계속 거부됐습니다. 자기가 한도 신경 쓰지 말랬는데. 뭐야 이거. 유라가 도진에게 전화를 걸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같은 시각 도진도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급한 돈을 융통하려고 은행을 찾았는데 창구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대표님, 이 회사 계좌가 전부 묶였습니다. 직원의 말에 도진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묶이다니. 누가 묶어? 내가 대표인데. 도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도진 쪽으로 돌려 보여줬습니다. 실소유주 측 변호인이
어제 신청을 넣었다고 합니다. 실소유주라니. 무슨 헛소리야. 도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인데 다른 주인이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죠. 도진은 씩씩거리며 은행을 나와 개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계좌마저 막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경고문만 떠 있었어요. 도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지아는 백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널찍한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본부장님, 계좌는 어제 다 묶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카드도 오늘 아침부로 전부 정지시켰고요. 수고하셨어요. 지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좀 보세요. 지아가 한 장의 서류를 백 변호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도진이 처가 회사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최 실장이 잡아낸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백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람 피우고 돈 빼돌린 정도가 아니네요. 네. 회사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려고 했어요. 지아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 쪽 사람들이랑 접촉한 흔적도 있고요. 백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지아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요. 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 몰라요. 곧 알게 되겠죠. 백 변호사가 옅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고 있었죠. 도진아, 카드가 다 정지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 박 여사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도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회사 돈도 다 묶였어요. 뭐? 회사 돈까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유라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자기, 그럼 나 오늘 산 거 다 어떡해? 결제도 안 됐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도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는 불안한 기운만 감돌았죠.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지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다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거실은 한낮인데도 어둑했죠. 냉장고도 멈춰 음식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양초에 불을 붙이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무슨 전기까지 끊고 관리실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어머니. 도진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누군가 벨을 눌렀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몇이 서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진 씨 되시죠? 송달 왔습니다. 도진이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던 도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퇴거 통지서?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도진은 그 이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윤지아. 자신이 며칠 전 거지라며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집이 지아 거라고. 도진이 서류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뭐라고? 며느리가 이 집 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박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진은 회사로도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통보였죠. 알고 보니 회사의 진짜 주인도 지아였습니다. 도진이 자기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게 사실은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여보세요. 강도진 씨, 거기 있나요? 문 밖에서 정장 차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일 집행 들어갑니다. 남자의 말에 도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집행이라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도진이 문을 박차고 나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다른 사내들이 도진을 가로막았죠. 법대로 하는 겁니다. 거주 권리가 없으세요. 남자가 차분하게 말하며 도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도진은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라가 캐리어에 자기 짐만 챙기며 발을 굴렀어요. 자기야, 나 먼저 갈게.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유라가 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긴 어딜 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내 탓이라고? 거지 만든 게 왜 내 탓이야. 유라가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돈 많은 줄 알고 만났지 빈털터리인 줄 알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어. 유라의 말에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유라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캐리어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새 안주인이라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등을 돌리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죠. 한편 지아는 사무실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차근차근 설명했죠. 강도진 씨 회사에서 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던가요? 지아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한참 소리 지르다가 결국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지아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 여자 최유라는 오늘 집을 나갔답니다. 최 실장의 보고에 지아가 옅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떨어지니 제일 먼저 도망가네요.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지아가 펜을 다시 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박 여사는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죠. 도진아,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비웃으며 떵떵거리던 모자였습니다. 이제는 촛불 하나 켜진 어두운 집에서 서로를 마주 볼 뿐이었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 완전히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짓눌렀어요. 박 여사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도진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다른 빌딩 꼭대기 사무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지아는 내일 있을 일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의 아버지 윤 회장이 딸을 급히 호텔로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선 지아 앞에 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이걸 보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윤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지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갈수록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사위라는 놈이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들어온 거다. 윤 회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는 도진이 회사를 흔들려던 주주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려 그들에게 넘기고 뒷돈을 받아온 거였죠. 도진의 배신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처가 전체를 무너뜨리려던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지아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네요. 지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지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 회장이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네, 아버지. 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죠. 끝까지 갈 거예요. 법이 허락하는 가장 끝까지요. 그날 오전 7시 펜트하우스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과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진과 박 여사는 아직 짐을 다 싸지 못한 채였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도진 씨,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행관이 다시 문을 두드렸죠. 안 열면 강제로 개방합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도진이 초췌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며칠 사이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도진이 집행관에게 사정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노모도 계시고요. 저희도 법대로 하는 겁니다. 비켜주세요.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부들이 가구를 하나씩 밖으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지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도진이 지아를 보자마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도진이 지아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정을 봐서라도. 도진의 목소리가 처량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그런 도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10년이요. 지아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당신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돈으로 사업하고 내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그러면서 뒤로는 우리 아버지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고 했죠. 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아가 손에 든 서류를 도진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이 한 짓 전부.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거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지아의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렸죠.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을 잘못 놀렸어. 박 여사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식모니 거지니 그건 그냥 홧김에 한 소리야.
응? 지아가 박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식모로 써주겠다던 그 입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아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똑똑히요. 지아가 박 여사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거지 집안 딸은 며느리도 아니라고 하셨죠. 지아의 말에 박 여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지아가 몸을 돌려 집행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짐을 빼내기 시작했죠. 도진과 박 여사의 살림살이가 하나둘 복도로 밀려나왔습니다. 값비싸 보이던 가구들도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어요. 박 여사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도진은 넋이 나간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지아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쫓겨나던 날 펜트하우스에서 새어나오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죠. 이제는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지아는 손에 쥔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최 실장에게서 온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도진이 도망친 기술 자료에 관한 소식이었죠. 지아의 입가에 알듯 말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도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방을 전전하며 며칠을 보냈죠. 수배가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도진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야. 돈이라도 챙겨서 도망가야 해. 도진이 좁은 여관방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 마지막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처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었죠. 회사가 망하기 전에 그 기술만 빼돌리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진은 예전에 몰래 복제해둔 출입카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료가 보관된 외곽 창고로 숨어들었어요. 어두운 창고 안 서버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자료를 옮겼습니다. 이거면 돼. 이거 하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도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았습니다. 자료를 챙긴 도진은 곧장 중국 쪽 거래처에 연락했죠. 기술 넘기겠습니다. 50억? 현찰로 준비하세요. 도진이 전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진은 그제야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이 자료만 넘기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자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같은 시각 지하의 사무실에서는 보안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지하에게 다가와 보고했죠. 본부장님, 강도진 씨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지하가 의자에 기댄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기술인 줄 알겠죠. 그럼요. 겉보기엔 진짜랑 똑같으니까요. 최 실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자료는 지아가 미리 심어둔 가짜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빼내가면 위치가 그대로 잡히도록 만든 함정이었죠. 그 사람, 자기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신났겠네요. 지아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쪽이랑 거래 날짜는 잡혔어요? 내일 밤 인천항 쪽으로 잡혔습니다. 최 실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백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준비된 대로 진행하라고요? 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요.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편
도진을 버리고 떠난 유라의 처지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 남자를 찾아 떠났지만 그 남자도 금세 등을 돌렸죠. 빈털터리가 된 유라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빵을 집어들었다가 점원에게 붙잡혔어요. 돈 내셔야죠, 손님. 점원이 유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유라가 고개를 푹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험상궂은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유라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최유라, 너 한참 찾았다. 사내 하나가 유라의 어깨를 붙잡으며 으르렁댔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은 무슨. 따라와. 사내들이 유라를 데리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라는 끌려가다시피 그들을 따라갔어요. 한때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여자였습니다.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비슷한 시각 박 여사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었어요.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추운 거리에서 외투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착한 애를 왜?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죠. 명절마다 손에 쥐어주던 용돈 봉투도요. 그 모든 걸 제 발로 차버린 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길가 벤치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박 여사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색이 초라한 노인을 흘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지아는 사무실에서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시어머님께서 거리에 계신다고 합니다. 지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마음을 거두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식모라 부르던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지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까요. 최 실장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어요. 내일 밤 인천항에서 모든 게 끝날 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인천항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사방이 축축했죠. 도진은 외장아들을 품에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인 외진 부둣가였어요. 50억만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진이 빗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덩치 큰 사내 몇이 내렸어요. 거래를 하기로 한 중국 쪽 사람들이었죠. 물건은 가져왔나? 사내 하나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돈부터 보여주시죠.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외장하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내가 차 안에서 돈가방을 꺼내 보닛 위에 올려놓았죠. 가방이 열리고 돈다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진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어요. 도진이 외장하드를 건네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눈부신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꼼짝 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확성기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컨테이너 뒤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죠. 순식간에 부두가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도진이 외장하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중국 쪽 사내들도 손을 들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도진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강도진 씨, 회사 기밀을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진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이 기술은 진짜 회사 기술인데. 도진이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그때 부둣가 한쪽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지아가 우산을 쓰고 내렸죠. 지아는 천천히 도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도진이 지아를 보고 눈을 부릅떴어요. 지아야, 이거 다 네가 짠 거지. 도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도진 앞에 멈춰 서서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외장 하드 안에 든 거요. 지아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기술 자료 그거 아니에요. 지아의 말에 도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잡으려고 만든 가짜예요. 지아가 도진이 든 외장 하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그걸 빼내는 순간 위치가 전부 잡혔죠. 도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던 게 사실은 함정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도진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그런 도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렸죠. 지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요.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아버지 회사까지 무너뜨리려 했어요. 지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진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한 짓 전부 돌려받을 차례예요.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도진을 호송차로 끌고 갔어요. 도진이 마지막으로 지아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더 이상 도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호송차 문이 쾅 닫히고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지아는 빗속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백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아니에요. 변호사님 덕분이죠. 지아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도진의 소식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회사 기밀을 빼돌려 외국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병원 한 구석에 누워있던 박 여사도 그 뉴스를 봤어요. 며칠 전 길에서 쓰러져 실려온 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진아, 우리 도진이. 박 여사가 힘없이 흐느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던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내가 다 망쳤어. 내 욕심이 다 망쳤어. 박 여사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편 빚쟁이들에게 끌려간 유라도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도진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아는 사무실에서 그 모든 소식을 차례로 전해 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마지막 보고를 마치고 물러갔죠. 지아는 홀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지아는 책상 위에 세워둔 친정 식구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거리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죠. 도진은 재판을 거쳐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회사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죄가 가볍지 않았어요. 좁은 감방에서 도진은 매일 지난 날을 곱씹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떠올랐죠. 자기가 거지라 비웃으며 내쫓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사람을 왜. 도진이 차디찬 벽에 기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이었어요. 유라는 여전히 빚쟁이들을 피해 떠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다 사라진 지 오래였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여사는 퇴원 후 작은 임대주택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아들은 면회조차 갈 수 없는 처지였죠. 거리에 나앉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작은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지아였습니다. 박 여사가 그 사실을 안 건 한참 뒤였죠. 집주인을 통해 전해 들은 박 여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애가 나를 왜. 박 여사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모질게 내쫓았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을 챙긴 거였습니다. 박 여사는 며칠을 밤마다 울었습니다. 지아는 그 무렵 친정회사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윤 회장이 딸에게 모든 걸 물려준 거였죠. 취임식 날 윤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시대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다 네가 단단했기 때문이지. 윤 회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사를 흔들던 악성 주주들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지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주인이 됐죠. 취임식이 끝나고 지아는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친정 식구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지아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문득 며칠 전 박 여사가 보냈다는 편지가 떠올랐죠. 지아는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몇 번이고 반복돼 있었습니다. 지아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읽고 난 뒤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최 실장, 지아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실장이 곧바로 들어왔죠. 부르셨어요, 회장님. 시어머님 댁에 매달 생활비가 잘 가고 있나요? 지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회장님께 그렇게 모질게. 알아요. 지아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데 쓸 마음도 이젠 아까워요. 지아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최 실장은 그런 지아를 보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며칠 뒤 박 여사가 지아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안내를 받았죠.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오셨어요, 어머님. 지아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꼭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다.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지아는 그런 박 여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식모라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등이 굽은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앉으세요, 어머님. 지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지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일은 다 흘려보냈어요. 지아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지아의 말에 박 여사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죠. 지아는 그런 박 여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정리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퇴근길에 차창을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10년의 무거운 짐이 비로소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지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지아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지라 비웃음 당하고 10년 정성을 한순간에 짓밟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분함으로, 분노 대신 단단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죠. 지아를 식모라 부르던 입들은 결국 제 발등을 찍었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저마다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모든 걸 되찾은 지아의 마음에 남은 건 통쾌함이 아니라 묵은 짐을 내려놓은 평온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한 시어머니에게마저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워하는 데 쓸 마음조차 아깝다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진짜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곁에도 지아 같은 분이 계신가요? 묵묵히 견디고 끝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분 말입니다. 긴 겨울 끝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